안녕하세요. 게리직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2024년 게리직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제 할 거고요. 24년 7월 20일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역시나 이제 문제 수는 줄었죠. 13문제로 줄었는데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을 보면은 다른데 이제 우회보 쪽은 약간은 이제 그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점수가 꽤 이제 다 높게 받으셨는데 컴퓨터 일반은 이제 그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기초 영어가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7개를 대부분 다 6개나 7개를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 일반에서는 좀 많이 틀리신 분들은 뭐 5개, 6개도 틀리신 분이 있고, 근데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3, 4개 정도 틀리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 일반 점수가 기초 영어까지 포함해서 이제 80점 이상을 받으신 분이 합격권에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정보 보호론 쪽 문제가 3개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컴구조 쪽이 이제 3문제 나왔고, 정보 보호론 쪽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정보 보호론 문제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2문제씩 또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왔던 게 이제 뭐 8번이라든지 10번, 뭐 11번, 뭐 이런 것들, 뭐 12번 문제도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난이도가 가장 어렵게 나왔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의 문제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낮게 나왔는데, 뒤에 부분의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제 질문 받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할 때, 시험 준비를 할 때 이제 컴퓨터 일반의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잘 맞게 해서 마치 이제 컴퓨터 일반을 어쩌면 이제 기초 영어에서 7문제를 다 맞춘다면은 뭐 5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편이나 예금 보험 쪽의 문제들이 올해처럼 이제 이런 난이도로 나온다면은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90점 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편, 예금, 보험 쪽에 95점 이상을 받는다면은 결국 또 당락이 좌우되는 게 이제 컴퓨터 일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전체 이제 평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도 내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맞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컴퓨터 일반도 이제 어느 부분 빼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다 어쩌면 이제 자료 구조랑 프로그램으로는 빠졌으니까 공부할 범위가 좀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또 난이도가 전산직보다도 더 어렵게 나왔으니까요. 사실은 우리 이제 기출문제 쭉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전산직 문제보다도 계리직 문제가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또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해설지를 같이 첨부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실 때 아직 이제 해설지를 다운로드 받지 않으셨으면 이걸 다운 받아서 제가 요거랑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 같이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해설을 쭉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는 난이도는 높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엑셀 문제, 스프레드시트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또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함수 자체가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를 공부했던 것보다는 훨씬 쉬운 게 나왔죠. 그래서 if 함수가 나왔고 or 함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or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 조건이 하나만 만족해도 전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만족이 된다면은 합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재작업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일단은 이제 그 엑셀 문제 치고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조건이 B3셀이니까 이제 오차율이죠. 그죠? B3셀, 오차율. 오차율이 1%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조건 보면은 요건 해당 안 되고 여기도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긴 해당이 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일단 합격이겠죠, 무조건. 얘는 합격이 될 것이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우아는. 근데 C3이 500 이상이죠. C3이 500 이상인데 얘는 안 되죠. 5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500 이상이니까 얘는 되네요. 그죠? 얘는 되고. 그럼 얘는 합격이고,
이건 뭐 둘 다 되네요. 그죠? 조건 둘 다 만족하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고 이건 둘 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재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결과 보는 거죠. 그래서 재작업, 합격. 그래서 D3셀에서 5셀까지 이제 출력되는 모습이니까 2번을 그나마 좀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실 그래요. 요즘 그 국가직, 지방직도 한 2, 3년간의 시험을 보면은 앞부분에 문제를 쉽게 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1번부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넣고 뒤에다가 좀 쉬운 문제를 넣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은 물론 이제 어떻게 문제가 배치되냐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뒷부분에 쉬운 게 있어도 막 약간 멘붕이 와서 좀 어렵게 푸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계리직 시험도 앞부분은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번도 마찬가지, 2번도 그렇고 이제 좀 쉽게 나온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1번 정답은 2번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조건에 대한 거 한번 쭉 써놨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참고위로 내가 if랑 그 오화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이제 문법 한번 써놨으니까요. 그거까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정답은 2번. 2번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기초적인 문제죠.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에서 블랙박스 시험과 이제 화이트박스 시험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커버러지가 들어가는 거는 화이트박스 시험이에요, 일단. 커버러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조건 커버러지, 뭐 문장 커버러지, 뭐 디시전 커버러지 이런 것들. 이건 화이트박스 시험이 되고. 지금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로 옳은 것이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빠지는 거고요. 화이트박스 시험. 기억이랑 리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외우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등 분할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계값 분석 그다음에 원인 결과 그래프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문제는 그나마 좀 풀기 쉽게 만든 게 이 커버러지 두 개를 넣어서 이게 화이트박스 시험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커버러지 시험이 화이트박스 시험이라는 것은 화이트박스 시험은 이제 그 논리 경로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논리 경로를 보는 거고 블랙박스 시험은 이제 그 논리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뭐 입출력이라든지 데이터 위주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 리얼이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니까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다면은 2번도 좀 쉽게 여러분들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설해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시험이랑 화이트박스 시험의 종류를 쭉 써놨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다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블랙박스 시험이 이제 또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 부분에 대한 종류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놓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알아놓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고로 이제 화이트박스 시험이랑 블랙박스 시험에 대한 설명을 또 써놨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걸로 또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 특성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보통 이제 커밀반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고 보통 요 종류 많이 내죠. 이제 옳지 않은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원래 뭐 지속성이라든지 듀러빌리티 그다음에 일관성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한글을 쓰고 그 가로에다 영어를 써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영어만 써서 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의 내용까지도 영어 단어까지도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속성은 이제 지속성보다는 이제 영속성이란 말을 또 많이 쓰죠. 영속성이다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고립성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뭐 격리성이란 말, 아이솔레이션은 격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많이 쓰죠. 일관성과 이제 원자성은 저걸로 그대로 쓴다. 일단 이제 트랜지션 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성이 이제 어터머시티라고 하는 이제 원자성이 되는 것이고, 이 트랜지션은 뭐예요? 명령어들의 모임인데 한꺼번에 수행돼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수행되거나 하나도 수행 안 되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원자성을 보게 되면 트랜지션은 전체 또는 일부 실행만으로도, 일부 실행으로는 안 돼요. 전체 실행만으로 트랜지션의 기능을 갖는다 해서 이게 바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성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전부 실행이나 와 전무 실행이죠. 그러니까 전체 다가 실행되거나 전체 다가 실행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all이나 nothing이에요. 이건 둘밖에 없는 거고, 일부를 실행해서 그걸 가지고 결과값을 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래서 트랜지션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원자성이 되고요. 근데 영속성은 이제 실행이 성공적으로 됐다면은 그 값이 계속 가야죠. 영속적으로. 마음대로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일관성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은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돼야 된다. 뭐 말 그대로고요. 그다음 고립성도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이제 원자성과 아이솔레이션, 뭐 격리성이나 고립성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트랜지션 실행 중에 있는 연산의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지션이 접근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그 락을 잠그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이 뭐 T1이라는 트랜지션이 뭐 A라는 자원을 쓰고 있다면은 이 A라는 자원을 만약에 이 동시간에 T2라는 트랜지션이 필요로 하더라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둘이 같이 어떤 값을 막 변경하게 되면은 둘 다 잘못된 값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원자성과 고립성이 제일 중요하고, 또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종류 문제야 뭐 어떤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의미적인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출제한다라고 근데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서 3번도 이제 해설에다 이제 정답 해설에 이제 원자성에 대한 걸 한 번 더 제가 해설 써놨고, 그다음 밑에 이제 그 트랜지션 특성에서 이제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 여기서 이제 격리성, 영속성을 제가 썼죠. 이 네 가지 또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문제도 난이도는 뭐 많이 높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의 특성 문제에서 이 네 개에 대한 종류를 그냥 물어본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이제 그런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좀 높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써놓고 거기서 잘못된 걸 찾으니까 문제 푸는 시간도 좀 더 걸리고 난이도는 좀 높지만, 워낙에 이제 원자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트랜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3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이제 전자우편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냈어요. 근데 전자우편 SMTP라든지 POP3나 IMAP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왜냐면 이제 전자우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자우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수가 많이 나오겠죠, 사실은. 그 전에 나온 적이 있고. 일단 이제 송신용이라든지 송신간이라든지 메일 서버 간이죠. 메일 서버 간에 쓸 수 있는 게 일단 SMTP가 되고, 근데 수신용으로 쓰는 게 뭐가 돼요? 수신용으로 쓰는 것이 POP3라든지 IMAP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에서 이제 계리지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 전에, 그죠?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을 보낼 때, 보내는 거는 송신이잖아요. 근데 POP3라고 되어 있죠. POP3는 수신용이죠. 그러니까 보낼 때가 아니라 뭐가 돼요? 받을 때. 수신할 때.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면은 SMTP 프로토콜은 TCP/IP 계층의 SMTP잖아요, 지금. TCP/IP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라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 가장 위에 있는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되고,
그럼 이제 니은도 잘못된 거죠. 기역 니은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은 기역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안다면은 이제 디귿 리을이 맞다는 걸 금방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같은 건 뭐 전자 우편을 보낼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 보낼 때잖아요. 보낼 때 송신. 그건 이제 SMTP가 맞죠. 맞고. 근데 전자우편은 웹 기반의 전자우편과 POP3는 이제 우리 수신화 때 쓰는 거 POP3를 사용하는 전자우편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여러 종류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종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리을도 맞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본다면은 일단 요 내용, 요거 이제 제가 해설에 써놨어요. 그죠?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SMTP가 이제 뭐 지금 여기 써있지만 간단한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되는데 요거랑 이제 빗대서 많이 나오는 게 어차피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 중에서 SNMP를 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문제 낼 때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 낼 때 요거 문제 많이 내거든요. 요게 생긴 게 얘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SNMP를 갖다가 마치 전자우편 관련된 프로토콜처럼 문제를 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얘도 이제 뭐 심플이지만 이게 네트워크 매니저먼트예요. 네트워크 매니저먼트 프로토콜에서 얘는 망 관리 프로토콜이에요. 네트워크 관리. 관리 프로토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메일과는 전혀 관련 없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SNMP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놓으신다면은 앞으로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또 나올 텐데 요 내용이라든지 여기 있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런 것도 이제 틀린 질문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실제 이제 컴퓨터반에 이제 뭐 게리지 말고 다른 시험에서 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앞으로 이제 시험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 여기 이제 정답 해설과 이제 오답 해설 지금 제가 쓴 거 그대로 써놓은 거죠. 쓴 거고 참고 이론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 넣어놨으니까 이건 안 써놨지만 한번 여기 봐놓으시고 요건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5번 문제는 이제 문제가 엄청 길죠. 문제가 엄청 길어서 문제 푸는 게 엄청 어려웠고 문제도 길었지만 또 잘 쓰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뭐 not in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볼 수 있겠지만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이제 전산지 7급에 있거든요. 전산지 7급에 들어가는데 제가 전산지 7급 수업을 계속 해도 이그지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시험 봤을 때 이그지스트가 나오는 경우 셀렉트해서 몇 번 없었는데 요새는 not 이그지스트를 넣었어요 또. 그래서 요거만 봐도 문제가 여기까지니까 엄청 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본다면은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참조해서 과목 번호가 이제 C413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SQL문의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C413에 등록하지 않은 걸 보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을 봐야 돼요, 일단. 그럼 이제 C413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C413이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학번이 200번과 근데 500번이죠. 그래서 200번과 500번 학생의 이름을 보면은 여기서 찾아야겠죠. 200번이 이찬수고 500번이 박종화가 되니까 실제 결과는 이제 이찬수 박종화가 나왔다까지 보여준 거죠. 일단 그렇게 보여준 것이고 요걸 그럼 우리가 그 셀렉트 문으로 구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뭐 이그지스트를 공부를 했다면은 사실은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그지스트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게 이제 서브 쿼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서브 쿼리에서 어쨌거나 SNO 학번이겠죠? SNO 그죠? 이 학번을
조건에 맞는 걸 골라서 그거랑 학번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고른 거랑 이렇게 비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없어 보여, 일단.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에서 과목 번호를 보고 있어요, 지금 CNO. CNO를 골라서 SNO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목 번호랑 학번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SNO면 여기도 SNO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거. 그래서 2번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죠. 여기만 보더라도. 3번, 4번도 보면은 4번도 마찬가지. 일단 요게 안 맞긴 안 맞아, 일단. 근데 이제 not exist는 어떤 게 있냐면은 not exist는 보통 이제 tuple 단위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안 쓰고요, 여기다가. where not exist가 그냥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만 찾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보통 별표나 질자로 쓸 땐 1을 쓰거나 이렇게 써요, 사실은.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not exist에는 where와 not exist 사이에 이제 다른 뭐 이런 어떤 속성명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쉽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 답 있는 부분 보고 요걸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걸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 2번은 이제 잘못됐어요. 2번은 뭘로 골라야 돼요? 여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2번은 잘못됐고 1번은 어떻게 돼요? n롤이라는 테이블에서 CNO가 C413인 것만 S 넘버, 그죠? 학번을 골라라. 앞에서 이제 봤었지만 왔다 갔다 하면 또 이제 저거 지워야 되니까 이걸로 볼게요.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이제 C413에 해당되는 SNO가 요게 이제 검색되면 어떻게 돼요? 100이랑 300, 400이죠. 한마디로 이제 SNO가 100, 300, 400 인만 있다면 100, 300, 400인 거를 고르는 건데 나딘이니까 100, 300, 400이 아닌 SNO를 골라라 이 뜻이죠. 한마디로 한다면은 SNO가 100, 300, 400이 아닌 SNO를 고르면은 이제 200과 500이 되겠죠. 그때 이름을 검색하니까 아까처럼 이제 누구예요? 이찬수랑 박종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죠, 지금. 그래서 나, 닌을 쓴 거를 갖다가 이제 맞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매번 보던 것처럼 인을 썼던 거에다 나딘만 넣은 거죠. 우리 이제 문법 볼 때도 인도 쓸 수 있고 나딘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비교되는 대상 여러 개 있다면은 그거 낸 거예요, 사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번, 4번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걸 맞게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select를 쓰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이제 not exist나 exist가 나오는 거는 사실 9급 컴일반에서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 7급에서도 아주 많은 횟수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았다 해서 s name 들어가고 from에서 이제 student 들어가고 where에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그 속성명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not exist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존재 정량자예요, 사실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not exist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select 한 다음에 숫자 1을 써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별표를 많이 써요. tuple을 검색하는. 그러니까 별표가 이제 모든 속성이니까 이제 행 자체잖아요. 행, tuple. 이걸 보는 거고. from 해가지고 로 들어가고. 근데 where에서 not exist를 쓴다면은 그냥 저 CNO만 들어가면 안 돼요. CNO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두 개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묶이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게 이제 S 넘버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줘야 돼요. 스튜던트의 SNO와 그다음 enroll SNO가 같은가를 손이고요.
SNO가 같은 걸 먼저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AND로 한 다음에 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NROL에 점 CNO가 C413과 같냐 이걸 보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어렵죠 사실은. 요 부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학번 같은 거 찾아서, 그러니까 학번 같을 때 C413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서 그 행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검색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00, 300, 400번이 아닌 거, 그게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니까 결국은 200번, 500번 이름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길게 써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줄인다면은, 요 서브 쿼리에서 지금, 이 서브 쿼리에서 주축이 되는 그 테이블은 엔롤이잖아요, 이게 지금. 엔롤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요거는 생략할 수 있죠. 이게 약식으로 쓴다면은, 요 부분은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요거 생략하고, 요것도 생략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생략 가능하다. 한마디로 이제, where student SN, student 써야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학생 테이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 테이블을 위에 있으니까, 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SNO를 비교하는데 이 SNO만 써놓으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NROL이라는 테이블을 갖다가 NROL 테이블의 SNO구나라고 얘가 이제 풀기 때문에 쓴다면 이걸 빼놓고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실제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서 이제 낫이그스트가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나오진 않을 텐데 이렇게 한번 시험에 물꼬를 터 놓으면은 이게 또 이제 다른 그 하나의 지문으로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 좀 알아 놓으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만약 문제에서 student.sno sno and cno c413으로 써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제가 또 하나 써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정답 해설이 있고요. 그죠? 정답 해설 1번을 해놨고, 참고 이론에 보시면 이제 그 과목번호 C413에 등록한 학생 이름을 검색해라 해서 이번엔 인 쓰는 거 한번 제가 써놨죠. 그죠? 인 쓰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문제에서 not 쓴 거지만 이건 인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그지스 쓰는 거 써놨죠. 그죠? 그래서 과목번호 C413에 등록한 학생 이름을 검색해라 라고 돼 있고, 밑에 검색할 때도 select 별표 돼 있고, 서브쿼리에서 from 등록 where 학번 이꼴 학생점 학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학번만 써 있으면 이게 뭐랑 똑같아요? 등록점 학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지금 만든 게 아니라 비슷하잖아요. 학번, 과목번호 이거 한글로만 써진 거잖아요. 지금 과목번호, 학번, 비교 대상도 C413이잖아요. 사실은. 요 지금 예제로 넣은 두 가지가 제가 쓰고 있는 그 컴퓨터 일반 책에 들어있는 예제예요. 이게. 근데 이걸 제가 만들어 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책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예제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낸 문제랑 거의 흡사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in을 쓰지 않고 not in을 쓴 걸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거 자체를 제가 이제 수업한 데이터베이스 교재를 보고서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런 모습들을 다 보일 수 있었죠, 사실은. 그죠? 그런 형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정답은 이제 1번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어려웠죠? 어려운 문제였고. 6번 이제 소프트공학 문제인데, 소프트공학 문제가 뭐 두 문제 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앞에서는 문제들이 이게 게리지 시험의 약간의 이제 문제점인데,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넣는 게 정상적인 문제죠. 앞에 이제 뭐 문제 두 개는 다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여기도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넣을 수 있었지만 기억니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 이걸 또 예전처럼 또 몇 개가 만족돼 이렇게 쓴 거죠. 이거 사실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어차피 이제 이게 다 만족하기 때문에 4개가 정답이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억니는 맞는 거고 디귿리는 틀려요. 그럼 2개잖아요? 그럼 2개 정답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어서 어떤 학생은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그래도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 2개 정도 또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좋을 텐데 이런 형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건 좀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거는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옳은 것의 총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할 때 소프트 공학에서 다 중요하게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산지 7급 소프트 공학도 마찬가지고 그 커멜반 문제에서도 소프트 공학 문제가 나올 때 1순위가 되는 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폭포수하고 프로타입, 나선형. 폭포수의 반대적인 개념이 애자일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폭포수 모형은 이제 각 단계를 완전히 수행한 뒤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발 적용 사례가 많다. 그래서 폭포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폭포수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떨어진 물이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론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개념으로.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어떤 반복되는 게 지연되는 어떤 개발을 더 빠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쭉 넘어갈 때 분석, 설계, 구현 이렇게 쭉 가다가 구현해서 분석 잘못해서 다시 돌아가고 또 가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걸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납기 지연을 최대한 좀 없애보자. 그래서 어떤 취지로 만든 거예요? 각각의 단계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산출을 명확히 만들어 놓고 넘어가면은 다시 넘어가는 일이 훨씬 적어질 거다.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거지만 사실.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 맞는 내용이 되고. 근데 폭포수 모형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쭉 개발하고 났을 때, 쭉 개발할 때 내가 사용자의 어떤 위견,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히 끌고 가고 있나 이게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의 불명확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타입 모형이죠. 견본 만드는 거. 그래서 실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을 견본이죠. 개발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 된다.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 다 맞죠.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은 나선형 모형은 폭포수 모형과 프로타입 모형의 장점을 수용하여 그죠? 2개 합친 거죠. 위험 분석 단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개발 단계에서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디버깅, 그다음에 인수인계되고 운영 유지 보수를 하는데 이 유지 보수를 개발 단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그 이름을 위험 분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추가한 진화적 개발 모형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고. 애자일 모형은 이제 폭포수 모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전형적인 이란 말 쓰죠. 근데 얘가 너무 이제 뭐에 치중을 해요? 계획을 너무 중시하고, 계획을 중시한다는 건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사실은. 어댑티브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에도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인다. 빨리빨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약간 경량화 시켜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고 나온 모형이 애자일 모형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기억나시죠? 요거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프로세서 도구 중심이 아닌 개발 과정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폭포수 모형은 사용자 요구 사항이 자꾸 나오면은 앞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데 애자일 모형 같은 경우는 그걸 비판하면서 사용자 요구 사항을 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XP라는 거 자체가 여기 하나의 예잖아요, 지금.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는 게 익스트림이 극한이잖아요, 극한. 극한까지 사용자 요구사항을 다 받아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반복적인 개발을 또 통한, 그죠? 또 잦은 출시, 그러니까 소규모 릴리즈라고 하죠. 바로바로 이제 배포하는 그런 거. 이런 걸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애자일이 맞기 때문에
얘도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이제 다 맞게끔 문제를 출제한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되죠. 4개가 다 맞다. 그래서 6번까지도 사실은 5번이 좀 어려운데 6번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2개 나온 거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문제도 쉬운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나왔던 그 계리직 문제들보다는 난이도는 훨씬 더 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번 정답은 4번으로 그죠? 보시면 되고요. 7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터럽트의 우리가 종류를 보잖아요.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랑 이제 소프트적인 인터럽트를 보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는 당연히 보겠어요. 우선이 제일 높은 것은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정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드웨어 인터럽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 높은 거 우리가 이제 책에 적혀 있는 순서예요. 이게 순서. 그게 얘예요. 전원 이상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전원 이상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순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들어있는 1번과 2번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뭐냐? 제일 마지막은 뭐 전원 이상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차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신호. 요 4개가 사실은 뭐가 돼요? 4개가 하드웨어적 인터럽트고. 근데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에서 이제 명령이 잘못 사용됐거나, SVC에서 이제 슈퍼바이저 콜 초출하죠. 이게 제일 나중에 되겠죠, 사실은. 그럼 사실 이 문제에서는, 니은이 제일 먼저 되고, 제일 나중에 되는 게 비읍이다라고 안다면은 4번을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근데 요건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해 보시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정답 해설은 요걸 이제 제가 쑥 써놓은 것이고, 참고 이론 봐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종류가 하드웨어적 인터럽트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 전원 이상이잖아요. 전원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기계차고, 그 다음 기계차고 디귿. 그 다음이 뭐가 돼요? 외부 인터럽트, 외부 신호잖아요.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출력, 리을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드웨어적 인터럽트가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이제 프로그램 검사, 프로그램 명령이 잘못됐나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이제 슈퍼바이저 콜이죠. 위도적으로 내준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지만 우선순위 굉장히 낮은 그런 인터럽트가 된다.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제가 그 해설에 써놓은 이제 그 인터럽트 종류도 제 교재에 있는 그대로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고 컴일반에 나온 문제로는 뭐 실제 컴일반에서는 뭐 전산지 컴일반에서도 이제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죠. 근래에는 좀 많이 나오진 않았었고, 근데 그 순서대로 쭉 나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7번 정답은 이제 4번이 되죠. 4번으로 이제 봐놓으시면 되고. 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24년에 문제가 나왔고 뭐 25년, 26년 뭐 계속 이렇게 막 바로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근데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것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인터럽트가 어떻게 처리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더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7번 정답은 4번. 8번은 이제 클라우드가 나왔는데 이게 클라우드 문제 원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원래 이제 그 컴퓨터 일반에서 클라우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건 그 문제 치고는 좀 많이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뭐 SaaS가 이제 소프트웨어 빌려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자원 빌려 쓰는 거죠. 뭐 메모리 같은 거 빌려 쓰는 거고. 요건 이제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죠.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SaaS나 IaaS나 PaaS가 기본적인 거고, 이런 애들은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그 중에 하나 그냥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문제도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그 AAS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런 거 이제 하나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거다라는 한번 봐놓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PaaS 그래서 얘는 플랫폼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작업 도구들 빌려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빨리 보면은 문제를 보면 이제 요게 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SaaS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쓴다니까 맞다라고 그냥 넘어가면은 정답 못 찾는 거죠. IaaS는 뭐 네트워크 서버와 같은 자원 빌려 쓰는 거니까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사용자 미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해서 이제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죠? 이것도 맞고.
요거 이제 우리가 또 처음 보니까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혹시 이게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로 넘어가죠. 봤더니 이제 뭐 클라우드 미드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의 라이선스라든지 뭐 자원 관리, 보안 이슈, 버전 업그레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 맞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것만 보고 넘어왔으니까 이게 정답인가 보다라고 이제 3번을 정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함정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고요.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문제 내면은 요거 그냥 종류를 낸다든지,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아니면 요거에 대한 가까이 설명을 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설명해 놓은 다음에 그 맞는 설명 찾는 걸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어디가 틀렸냐면 이건 맞게 나온 거거든요. 뭐 사용자 컨테이너 및 클러스터를 구동하기 위한 IT 리소스 기술로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뭐 바이너리 구성 파일 등의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게 이제 CAS가 되는데 앞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요. 잘못된 건 이제 그 SAS에서 클라우드에 구성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서비스까지 맞아요. 서비스로까지 맞는데 사용자는 인프라 플랫폼 상에서, 플랫폼 상이면 사실 여기잖아요. PAS. 인프라와 플랫폼 상에서 개발 작업을 왜 해요, 이거를? 사용자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이러면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한다. 그냥 이 서비스를 그냥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넣어놓은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약간 PAS 같은 말도 넣어놓으면서 엉뚱한 말을 좀 써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이렇게 넣어서 틀리게 한 문제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이용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는 인터넷상에서 이에 원격 접속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쓴다는 거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그냥 빌려서 그냥 쓰는 거지. 우리가 이걸 빌려 쓰는데 이 소프트웨어 프로를 빌려 쓰는데 뭐 개발 작업을 수행 이런 걸 할 필요 없는 거죠. 개발 작업하는 건 이거고요. 그죠? PAS. 그래서 엉뚱한 내용을 넣어서 틀리게 한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보통 그래요.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거를 틀리게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거 그냥 함정으로 내준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틀린 문장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문제죠. 사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답을 찾는 게 더 이제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시험장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죠?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8번 정답은 1번이고 참고위원회 또 이제 설명 한번 제가 쭉 써놨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8번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9번은 또 이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죠. 9번은 좀 쉽게 나온 문제. 그래서 운영체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태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이런 형태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동시에 저장하고 하나의 CPU로 실행하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CPU로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이제 병렬 처리하듯이 같이 처리하듯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이 된다. 그죠? 보시면 되고 뭐 시분할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뭐 파이프라이닝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죠. 분산 처리 시스템 여기저기 분산된 시스템을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쓰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 쓰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타임 슬롯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분할해 쓰는 거죠. 0.1초 S고 0.1초 S고 0.1초 S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얘네들이 결국 이 컴퓨터를 내가 독점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CPU 운영 시간을 잘게 쪼개서 처리 시간을 여러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주고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은 분산 처리가 아니라 이제 시분할이죠. 타임 쉐어링 시스템. 시분할 처리.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2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2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실시간 시스템은 이제 일괄 처리 반대죠.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하는 시스템 방식으로
뭐 예약 시스템이나 은행 업무 처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시분할 처리나 실시간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화 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 컴퓨터와 직접 대화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유저 처리 방식이다. 뭐 아주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이 시분할 처리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 거는 좀 간단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9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0번은 이제 그 정보 보호론 쪽의 문제죠. 그래서 ISMSP라는 게 이제 그 정보 보호론에서 이제 많이 나와요, 문제로. P라는 게 이제 정보 보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이 문제를 딱 보고, 전 정보 보호론을 이제 어차피 전산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9, 7급 다 수업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쭉 읽어왔어요. 이 문제 처음 딱 봤을 때 1번 읽고, 이게 한국 인터넷 진흥이라는 게 이제 그 키사거든요. 키사. 그래서 인증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실제.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었는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1번을 다시 읽었더니 혹시나 이걸까라고 하고 본 거죠. 진짜 이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정보보호론 7급 시험에 나와도 이건 대부분 틀린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어렵게 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랬어요? 이거 만점 방지 문제라든지 모르겠지만 ISMS-P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낼 게. 정보보호론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문제를 맞추기 어렵게끔 낸 거예요, 이건 사실은. 거의 뭐 틀려라라는 식으로 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찾기 어렵게 낸 것이고, 요 부분이 잘못해서 1번이 정답이긴 해요. 일단 1번이 정답이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해설지에 보시면은 제가 쭉 써놨어요. ISMS-P에 대해서 쭉 이제 정답에서 써놨는데, 거기 금융보안원이 이제 금융 분야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융분야 인증심사나 금융분야 인증서 발급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걸 제가 이제 뒤에다 또 그림으로, 거기 11페이지 해설서 보시면은, 그 기사에 이제 나와 있는 자료에 이게 정책기관이 있고, 그래서 과기정통부나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었고, 과기정통부랑 행정안전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래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하나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독립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증기관에 보시면 키사가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금융보안원이 있잖아요. 그 금융보안원에 보면 금융 분야 인증심사, 금융 분야 인증서 발급 있잖아요. 그거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보안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어라고 낸 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ISMS-P라는 거를 거의 보지도 않았지만, 이걸 굉장히 많이 공부한 정보보호론 전산직 학생들도 이 문제 못 푸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냈어요, 문제를. 보호대책 요구사항 이런 거 있고, 뭐 나머지 내용 쭉 들어가는데, 일단 ISMS-P가 앞으로 또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저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뭐 그냥 약간 말장난식으로 그냥 하나 세밀하게 넣어서 틀리게 만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ISMS-P에 대한 내용을 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이고, ISMS는 그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 회사가 있는데, 뭐, 동종 같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예요. A라는 회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있고, 뭐 다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랑 다음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호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근데 소비자가 볼 때는 진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ISMS라는 이제 그 인증제를 만든 거예요. 인증제.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진짜 정보보호를 잘하고 있다면은 이걸 따라.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신청을 하겠죠, 이거를. 신청을 딱 해요. 신청을 하면은 ISMS에서 체크리스트를 줘요. 어떤 거 해라. 그럼 얘네가 이거를 쫙 만들어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서
2개월 동안 운용한 증적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요. 그럼 그거 확인하고선 심사원을 꾸려서 들어가서 이제 심사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N이란 회사는 ISMS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 D라는 회사는 ISMS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를 할 때 둘 다 우리는 정보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해도 안 믿겠죠. 소비자는 여기를 하겠죠. 이제.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떤 조직이 더 정보보호를 잘하고 있나를 보게 해주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개인정보가 중요해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포털 사이트 가입할 땐 개인정보 주는데 개인정보가 막 털리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ISMS에서 개인정보만 특화해서 다시 만든 게 PIMS하고 PIPL이 그러니까 PIMS하고 PIPL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PIMS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PIMS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인데 왜 이걸 근거 두냐 해서 다시 만든 게 PIPL이요. 그래서 PIPL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운영됐었어요. 예전에 ISMS, PIMS, PIPL이 운영됐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침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SMS P로 통합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회사나 조직에서 이걸 어떤 걸 따야 될지 몰라. 다 따기에는 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통합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정부에다가. 그래서 이제 먼저 통합한 게 이걸 하나로 통합했어요. 이걸 하나로 딱 통합했다가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름을 ISMS P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안에도 사실은 이제 뭘로 나뉘냐면은 ISMS와 ISMS P로 또 나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게 되는 것이고 그걸 제가 이제 그 해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해설서 보시면은 거기 ISMS P에 이제 ISMS, PIMS, PIP를 합해서 이제 합하여 ISP를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ISMS와 ISMS P로 이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법적 근거가 이제 좀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죠? 어차피 이걸 다 합친 거니까 다 들어있고. 인증 체계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제를 이거. 묶어 놓으세요. 근데 인증 체계를 물어보지 사실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물어본 거는 사실 이 문제가 처음이에요, 사실. 정보보호 문제 다 통틀어도. 근데 그게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인증 기준이 있어요, 5번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온 거죠, 그죠? 정답은 이제 10번은 1번이 되는데, 맞추긴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고, 10번 정답 1번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이게 ISMS P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시험에서 이제 정보보론 쪽에서 좀 이제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아니 틀리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셔야 되고. 11번은 이제 블록체인도 어떻게 본다면 뭐 컴 구조로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보통 이제 그 전산직 문제에서도 컴 일반보다는 정보보론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정보보론 쪽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암호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옳은 것 총 개수라고 해서 이제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이에요, 4년. 그래서 올해가 비트코인 반감기거든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좀 약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은 제네시스 블록. 제네시스가 기원이잖아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블록이죠.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이 이제 그
누구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 모토라는 사람이 사람인지 그룹인지 뭔지 모르죠. 이게 이제 가상의 인물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거죠. 이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죠. 어떻게 보면 개발했고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 쓴 사람이 이 사람이. 그죠? 이거는 뭐 많이 정보보론 쪽에서 많이 나와서 심지어 이제 뭐 정보를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틀린 질문으로 제네시스 블록은 블록체인의 가장 마지막 블록이다 해서 틀리게도 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이건 알아놓으셔야 되고. 근데 작업 증명이 있고 지분 증명이 있어요. 해설에 써놨는데 계산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계산 능력으로 이제 암호 푸는 거거든요. 계산해서 암호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컴퓨터 능력이 좋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막 이 블록체인 그 한마디로 이제 작업 증명 이 채굴이라고 하죠. 채굴 하려고 이제 그래픽 카드 막 꽂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돌리니까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막 같이 올라가 막 이랬잖아요. 엄청 비싸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또 뭐냐면은 지분 증명을 해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지만 코인을 받는 거에 비해서 그 지분 증명은 약간 이자식이에요.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계산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이게 계산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자원을 많이 쓰게 돼요. 지구의 자원을. 환경 오염까지 막 가게 되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채굴을 하다가 중국 정부에서 못하게 하거나 막 그랬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건 맞는 말이죠. 요건 맞는 말이고. 근데 하드포크라는 건 어려운 표현이죠, 이거. 뭐 시험에서 뭐 정보 모르네 이런 데서도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채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여기까지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블록체인을 쓰고 있었는데 이걸 쓰고 있었는데 이게 해킹이 됐어요. 해킹이 됐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걸로 그러니까 포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포크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걸로 이렇게 가는 거. 업그레이드 된 걸로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더리움이 예전에 해킹이 돼가지고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를 했었어요. 다른 걸로. 그래서 해킹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채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네트워크를 바꾸는 것으로까지 맞는데 블록체인의 대표 기업이 결정한 이건 아니죠. 대표 기업이 결정하는 대표 기업이 어디 있어요? 블록체인에. 대표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어차피 탈중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 기업이 아니라 참여자는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기억 리을을 잘못했고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이제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해설에다가 제가 이제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답해설, 오답해설 있고 참고 이론 보시면 이제 하드포크 하나 설명해놨죠. 하드포크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서 밑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도 좀 많이 써놨기 때문에 요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도 있고 일단 블록체인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정보론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블록헤드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 같은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정답은 이제 니은 디귿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어렵죠, 근데 이 반감기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하드포크도 뭐 거의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11번도 이제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2번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죠.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소거법을 쓰게 되면은 정답이 아닌 걸 다 지워 나가면 그래도 정답을 좀 찾기 쉬운데 이 내용을 따로 보지 않았다면은 이제 풀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당연히 플래시 메모리보다 읽는 속도가 느릴 거니까 자기 디스크보다 읽는 속도가 당연히 빠를 것이고 근데 메모리 어드레싱이 아니라 섹터 어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블록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안에 있는 보통 섹터를 보는데 보통 이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중요한 말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시험에서. 근데
이런 말이 있다는 거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메모리 칩의 정보를 유지하는데 전력이 필요 없는 당연히 비휘발성이겠죠. 그냥 보조기억 장치니까. 보조기억 장치가 휘발성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틀린 게 3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지우면 3번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낸드 플래시는 이제 수직이에요, 수직 이게. 근데 수직보다 보통 직렬병렬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수직 수평으로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여러분들 해설로 보시면은 여기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낸드 플래시는 직렬 구조예요. 그래서 직렬이나 병렬로 보통 이걸 많이 출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직 수평으로 한 것이고 메모리 셀이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를 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구조를 갖고 노아가 이제 뭐가 돼요? 노아가 이제 거꾸로 얘기했네요. 낸드가 수직이고, 그죠? 낸드가 수직이고, 노아가 이제 그 수평이 되는 거죠, 수평.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걸로 이제 골라낼 수 있도록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이 부분만 본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소거법으로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2번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SSD를 포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13번은 뭐 문제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집에서 봤던 거, 그 내용에서는 이제 뭐 많이 보지 않았죠. 문제집에서 보고 이제 뭐 모의고사도 아마 본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침입을 탐지하는 거고 보통 이제 IDS라고 많이 쓰죠. 앞줄 그 약자 줄여서 IDS. 그래서 이게 침입 탐지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이상 탐지와 오형 탐지가 있고 오형 탐지가 이제 해킹 패턴을 넣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해킹 패턴 넣어놓고 이런 행위가 들어오면 그걸 탐지해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과 축약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필터링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 규칙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죠? 다 이제 수집해야 되겠죠? 수집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소스에 따라서 호스트 기반 IDS와 네트워크 기반 IDS로 나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거예요. 이게 호스트가 있고 이게 내부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외부잖아요. 그럼 보통 이쪽에다가 이제 그 방화벽을 설치하거든요. 여기다가 방화벽이 이제 그 침입 차단 시스템이고, 근데 이 앞쪽으로 보통 이제 IDS가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위치가 여기 설치될 수도 있고 여기 설치될 수도 있어요. 여기 설치되는 게 이제 HIDS가 되는 거고 호스트 기반, 얘 기반이죠. 여기 설치되는 게 네트워크 기반 IDS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는 걸 말한 거죠. 일단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차이점은 얘가 조금 더 호스트의 각각 호스트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넣어놓을 수 있어서 더 자세한 탐지가 가능하다. 대신 비용이 많이 들죠. 네트워크 IDS는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써는 것이고. 보고 및 대응 단계에서는 침입자의 공격에 대응해서 역추적하기도 하고. 침입자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동적이라면은 이제 뭐 미리 좀 움직이고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IDS는 아닌데라고 썼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라 했어요? 능동적인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DS에다가 플러스 파이어월 방화벽 하면은 이게 IPS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PS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요 3번 지문은 IDS를 좀 알고 있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요 얘기를 한 거니까. IPS가 인트로전 프리벤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침입 예방이나 아니면 방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걸로 봐야 되는데 4번 보면 4번 1번에 있어서는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침입 탐지 시 단계에서는 다양한 탐지 방법이 있는데 이상 탐지는 이미 발견된 공격 패턴을 미리 입력해 두었다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건 이상 탐지가 아니라 오형 탐지죠. 매칭되는 패턴이 발견되면 공격으로 판단하는 기법이다. 이 4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IDS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제일 중요하다 했던 게 이제 이상 탐지와 오형 탐지. 이상 탐지는 이제 정상에서 넘어가는 건 다 그 잘못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형 탐지는 이제 DB에다 해킹 패턴 넣어놓고 요랑 비슷한 유형이 들어오면 그게 잘못된 걸로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은. 요게 일단 제일 마인드 그 문제가 하나 들어간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IDS 우리가 본 이후에는 사실 좀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근데 1, 2, 3번 보기가 좀 길게도 써졌고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올 때 아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4번을 딱 보면은 아 이건 오형 탐지구나라는 걸 사실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4번의 지문이 이제 오형 탐지이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된 그런 문제가 되는데 13번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해설은 제가 거기 이제 밑에 정답 해설이랑 이제 참고 이론 해가지고 IDS에 대한 거 쭉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3번까지가 이제 컴퓨터 일반이고 나머지 이제 14번부터 20번까지가 이제 그 영어 문제죠. 기초 영어 문제인데 기초 영어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문제가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렵게 나왔어요. 컴일반이 워낙에 문제가 다 또. 그래서 앞으로 시험도 사실 그렇죠. 어려운 과목들 자료 구조나 프로그램을 뺐잖아요. 빼면서 이제 범위는 좀 좁아졌는데 난이도는 뭐 더 올라갔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예전 문제보다 2023년 뭐 그 전 문제보다는 더 풀기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땐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막 대여섯 문제 이상씩만 나왔는데 이번엔 그런 문제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면 또 이런 방식으로만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계산한 문제도 앞으로 또 지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통틀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좀 문제는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서 이제 보시고 지금 봤던 걸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또 진짜 수업 시간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수업은 어차피 이제 해설서를 지금 뽑으셔가지고 이제 다음 시험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